동거민 급복중의 돈파리입니다. 학창시절 저는 공부에 재미를 못 느끼고 하기 싫어서 인문계가 아닌 공고를 선택했어요. 그저 기계 실습만 잘하면 되니 저로서는 딱히 큰 걱정이 없었어요. 이후 서울 반도체에 납품하는 반도체 회사를 다녔습니다. 반도체 직장은 첫 타향살이이기도 했습니다. 기숙사라기보단 회사에서 제공하는 투룸 같은 곳에서 여기로 취업한 학교 친구들과 지냈어요. 회사 사람들은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까지, 규모는 한 3조 1교대였으니 사장님 사무실 직원 포함하여 26명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회사 분위기는 잘해줄 때는 잘해줬지만 정말 엄했어요. 반도체 공정 자체가 예민해서 거의 다 예민하기도 했었고 잦은 실수 하나하나에도 엄청 엄하게 반응했었죠. 물론 이해는 돼요. 웨이퍼가 깨지면 비싸고 이게 웨이퍼가 불량이 나면 출하를 못하니까요. 자, 인수인계 후에 12시간을 근무해야 합니다. 하루의 절반을 공장에서 보내야 하는 거예요. 이후 주간이어도 힘들지만 야간이면 처음 하시는 분들에겐 고통의 시간입니다. 8시 정각이 교대인데 8시부터 자정까지는 괜찮으나 야식 후에 시간이 안 가기 시작하더니 퇴근 2시간 전부터는 정말 안 가요. 제가 했던 담당은 웨이퍼 세정이었습니다. 아세톤, DI, 황산, 과산화수소수, 불산, 디벨로퍼를 써서 이 웨이퍼를 깨끗하게 세척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서 똥냄새가 가장 지독한 줄 알았는데 더 끔찍한 냄새가 바로 여기 있어요. 바로 황산과 과산화수소수를 합치면 대량의 연기가 발생하고 팔팔 끓게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냄새가 정말 지독합니다. 환풍구가 있는데도 소용없어요. 어쩔 수 없이 조금은 마실 수밖에 없는데 어지럽고 냄새나고 지금 냄새를 기억하냐 하면 기억할 것 같아요. 야간조는 정말 졸려요. 아무리 서서 일을 하더라도 카페인 버프를 받아도 졸리긴 졸립니다. 그때 611하고 3일 쉬고 이런 식으로 근무를 했었고 월 300을 받을 정도로 짭조름하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월급이 높다 보니까 금융치료 살짝만 해주면 되니까 이 스트레스 같은 것도 좀 풀리기도 했었고요. 또 그 시절에는 좀 단순한 것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이런 금융치료 같은 게 더 잘 먹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도박을 몰라서 그랬던 건지 심지어 게임 중독도 안 됐었거든요. 깊게 몰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을 흥청망청 쓰진 않았고 마지노선 금액을 정하고 꾸준히 저축을 했었는데 적금만 알았거든요. 주식을 알아놨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런데 황산, 불산 같은 몸에 해로운 약품 사용과 12시간 주야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 몸이 못 버텼어요. 끝내는 1년만 하다 그만뒀죠. 왜 반도체 생산직 단임분들이 일찍 운명하는지 알게 됐고요. 그래서 퇴사 후 시간만 죽이다가 군대에 가게 됩니다. 군대 가서도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찾지 못했고 나와서 어영부영 알바만 하다가 친구의 소개로 폼파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폼파리를 하게 된 순간부터 영업 스트레스를 받게 됐어요. 각 매장마다 정해진 양을 당일에 다 팔지 못하면 다음날 본사에서 진행하는 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 저희 매장은 일주일에 3번 정도 회의에 들어갔는데 이 회의가 사람을 돌게 만들어요. 왜 실적이 이 모양이에요? 라고 하면 뭐라고 설명할 게 없어요. 아파트 전단지 돌리기, 길거리 홍보, 고객에게 전화 문자 보내기, 무료 필름 부착 안 해본 게 없어요. 다 했는데 왜 안 됐냐고 하면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반복되다 보니 열이 너무 받더라고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다른 무언가가 필요했어요. 원래는 집에서 잠만 자거나 영화 아니면 만화를 보던 것이 온라인 모바일 게임에 꽂혔죠. 고등학교 때 했던 던파와 그때 유행 중인 리니지 레볼루션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엔 방구석 페인처럼 게임만 했어요. 새벽 3시까지 하고 3시간 자고 출근하는 패턴도 생겼고 주말에도 어디 안 나가고 가족여행도 안 갔습니다. 캐릭터를 키우는 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현실에선 내 자신이 성장하는 게 안 보이지만 캐릭터는 빠르게 성장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한국 게임이 돈을 안 지르면 진행을 할 수가 없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작지만 일주일에 10에서 20 정도 썼습니다. 어쩌다가 15강에 성공한 적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잡기 어려운 괴물을 때리면 쉽게 죽었어요. 이거 재미있더라고요. 그 쾌감이 정말 굉장했어요. 나는 현실에서 잉여스럽고 한심한데 여기서는 게임 속 사람들에게 캐릭터의 능력을 인정받고 필요로 하고 있으니까요. 게임을 하는 그 순간마다 나는 행복했고 일하면서까지도 생각하게 됐죠. 게임의 현질을 많이 하시겠다면 자신의 환경에 맞게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폼파리를 나온 후 친구의 소개로 성인 오락실에 들어왔어요. 똑딱똑딱똑딱똑딱 눌러지는 버튼음, 똑딱이가 있었고 비속어가 섞인 거친 목소리, 심상치 않은 표정을 지은 사람들, 화려하긴 더럽게 화려한 디스플레이 화면, 사람보다 더 큰 기계. 이곳은 성인 오락실입니다. 오후 2시에 출근해서 새벽 1시까지 휴무 없음. 앉는 시간은 고작 밥 먹는 시간 30분. 여기 들어온 순간 여러분의 엉덩이는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앉지를 못하고 쉴 새 없이
곳까지 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이죠. 이런 세상이 있었다니 세상은 넓고 넓구나 라는 생각도 잠시였습니다. 일당으로 20만원씩 현금을 받았는데요. 거기에 사장님들이 돌린 기계가 잭팟이 터질 경우 뽀찌도 받았죠. 한 달에 못해도 500 이상은 벌었던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저는 벌써부터 게임 캐릭터를 강화시킬 생각에 행복회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폰파리 때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때부터 저는 리볼빙을 하게 됐어요. 금융 지식도 모르는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접했으니 빚폭탄 도화선에 불을 붙인 셈이죠. 역시나 욕심은 끝이 없는 법. 이번엔 여자랑 놀고 싶어졌습니다. 옛날에 여자한테 자신감이 낮았고 자존감도 많이 낮았거든요. 그래서 여자 앞에는 항상 의기소침했어요. 친구들이 여자애들이랑 놀자고 하면 소심해서 맨날 뒤로 빠졌는데 이번엔 뭔 근자감이 붙었는지 제 입에서 여자랑 놀고 싶다는 부탁이 나오더라고요. 일주일에 2번 정도 퇴근 후 클럽으로 갔습니다. 처음엔 찐따같이 어버버하게 있다가 나중에는 아는 MD한테 특별히 말해서 메인 테이블을 잡아놓고 친구들에게 가자고 조르거나 친구들이 안 가면 네이버 카페에서 조각 모임을 구해가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조각 모임이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끼리 돈 모아서 테이블을 잡고 노는 거예요. 이 모임은 오늘만 생각하고 내일 살 돈 없는 M생이들이 모이는 곳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테이블 엠빵, 술 엠빵 하고 놀다가 여자가 생기면 오늘도 수고했다 하고 여자와 2차하러 나가면서 헤어지고 번개 모임 같은 것이죠. 클럽의 메인 테이블은 가장 화끈하게 놀 수 있는 자리이면서 비싸거든요. 거기에다가 술을 시키는데 저는 또 무슨 허세인지 자만인지 술을 못 먹으면서도 비싼 술들도 가끔 시켰어요. 80에서 100 나가는 골든블랑 아르망디 같은 것도 사 먹었죠. 게다가 메인 테이블은 그날만큼은 나는 대세다라는 착각을 주는 자리예요. 좀 있어 보이는 자리랄까요? 마치 본인이 주인공이 되는 정신승리를 하게 되는 곳이죠. 내 정신에 탄수화물 같다고 볼 수 있는 게임도 계속하고 내 정신에 아미노산 같다고 할 수 있는 유흥도 하고 이때부터 제 자신이 누구인지 망각하게 되었고 씀씀이와 리볼빙은 커져만 갔던 것 같네요. 성인 오락실 일을 계속하고 게임도 계속하고 유흥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활락하다는 뜻이 아주 즐거워하다인데 저는 이 감정에 빠져 살았던 동물이었죠. 그 순간이 가장 중요했고 제게 모든 것이었으니까요. 시간이 좀 흐르고 평소처럼 일하고 있던 성인 오락실에서 차분하고 좋은 인상을 지닌 분이 게임을 하러 오셨는데요. 얼굴이 배우 한석규님을 닮았더라고요. 분명 어느 정도 괜찮은 가정을 꾸리실 것 같은 분이 이곳에 온다는 게 정말 의외였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런 분들이 가게에 오셔서 이렇게 화면이 어지럽고 머리가 아픈 것을 하는 걸까? 왜 이런 것에 일희일비를 하는 걸까? 사장님들이 하는 오락실 기계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도박이죠. 이런 호기심이 공부에 들었으면 참 좋았을 것을 다시 생각해보니 좀 아쉽네요. 며칠 동안 저는 담배 피우러 나갈 때마다 근처 오락실에 들어갔어요. 모자를 눌러쓰고 가서 구석지에 있는 기계에다가 5만원씩 넣어놓고 똑딱이를 돌렸어요. 그리고 거기 계신 알바분께 돈을 쥐어주며 부탁을 했죠. 1시간마다 경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해달라고. 지금은 안 가서 잘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성인 오락실의 게임들은 슬롯과 포커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합쳐진 게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로로 일행, 즉 한 줄만 있고 거기에 5개의 칸이 있습니다. 슬롯처럼 빠르게 돌아가는 것을 버튼을 눌러 멈추는데 이게 사람의 손으로 하면 일일이 눌러줘야 되고 귀찮잖아요. 그걸 똑딱이가 하는 거예요. 지금은 법으로 금지가 되었죠. 그렇게 하여 멈춰서 나온 카드를 포커 적보로 해서 점수를 먹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점수를 잃는 거고요. 점수를 다 잃으면 게임은 끝이 납니다. 반대로 포커 적보에서 플러시 이상의 적보들은 낮은 확률로 해당 게임 고유의 애니메이션 스페셜 게임이라고 합니다. 이게 나오면서 점수가 또 뻥튀기가 되거나 아니면 살짝만 뻥튀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가게마다 다르지만 일정 금액 이상일 때 기계를 빼겠다고 하면 직원이 와서 정산을 합니다. 1,000원 단위로 끊는데 예를 들어 109,500원이다 하면은 점수를 먹어서 112,200원으로 빼던지 점수를 잃어서 109,000원으로 빼던지 해서 정산을 합니다. 신께서는 재미있게도 저라는 사람을 한 번 더 테스트해보고 싶으셨나봐요. 제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저라는 사람한테 도박이라는 것도 중독시키며 어떻게 될까라는 테스트를요. 5만원씩 넣으면서 돌리던 것이 며칠 안 돼서 67만원이라는 금액을 따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알바분께서는 분명 제 족보가 스페이드 스티플이었는데 스페셜 게임이 나와서 화면에 있던 드래곤이 불을 막 발사하더니 금액이 뻥튀기가 되었다고 했거든요. 바로 기계 정지시키고 게임하는 것처럼 위장한 환전사에게 찾아가 몰래 환전했습니다. 다른 분들이 보시기엔 귀엽겠지만 고작 이 정도에 온몸이 감전된 것처럼 전율이 돋았어요.
있었어요. 짜릿함을 맛본 저는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 돈을 뻥튀기 해보자. 부모님에게도 좀 드리고 라는 생각을요. 즉 게임에다가 현질할 돈, 카드값 할부, 부모님 용돈 드리고 싶은 욕구, 유흥비 등 모든 마음이 합쳐져서 돈을 따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인 오락실에 저를 소개해준 친구에게 부탁하여 너가 도박하는 것 좀 나 좀 하자라고 부탁을 했어요. 친구가 네 잘못했다간 지읒될 수도 있다 라고 했지만 저는 콧방귀 끼며 무시를 했거든요. 그러나 그게 아니었죠. 친구 따라 홀덤바도 갔었지만 전 온라인 도박을 주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인터넷에서 그 도박 배너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드라마 공짜로 보는 사이트들에 있는 것들 꽤 많이 있죠. 그 중에서도 온라인 바카라에 빠지게 되었거든요. 바카라는 아시겠지만 플레이어와 뱅커 둘 중 누구의 패가 9에 더 가까울지 둘 중 하나에 베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 쪽이 9와 가까우면 되는 거예요. 카드는 보통 2장으로 결과가 나오고 3장까지 들어가는 경우는 약간 드뭅니다. 그래서 게임의 속도가 무진장 빠르면서 칩 회전율, 돈이 굴리고 돌아가는 것이 무진장 빨라요. 진짜 스릴 있는 게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뭐랄까 재밌어요. 왜 끝판왕이 바카라인지 해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도박에 빠지게 되면은 진짜 마약하고 비슷한 수준의 개미지옥처럼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도박보단 차라리 컴퓨터 게임, 클럽 이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캐시 충전을 마쳤고 초보였던 저는 조심스럽게 처음에 베팅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번 줍줍하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사람 심리가 제어를 못해요. 견물생심이라고 하죠. 돈이 차곡차곡 티끌모아 태산처럼 쌓여지면 사람의 간도 이에 따라 커져요. 더 크게 베팅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1000만 원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런데 이 게임 확률이 비등비등한 상황에서 뻥튀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흥분된 감정 상태에서 여러분의 이성이 제어가 될까요? 장담컨대 거의 안 됩니다. 악순환에서 벗어나질 못하면서 정신병자처럼 될 게 뻔해요. 땄을 때 초고밀도의 흥분과 즐거움, 잃었을 때의 분노와 초조, 대출할 때 염원과 간절함, 무슨 주식의 우량주 마냥 테마주 마냥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롤러코스터 마냥 편하게 되더라고요. 그 후 저는 크게 베팅을 하였다가 털리게 됩니다. 이때 멈췄으면 좋았겠죠. 근데 도박은 도박으로 갚는다라는 말처럼 역시 이성이 제어가 안 되기에 무리수를 두기 시작했어요. 그 무리수는 바로 돈을 빌려서 다시 따자였죠. 이 심리가 온라인 게임도 비슷할 거예요. 강화하다 실패하면 홧김에 돈을 꼬라박고 다시 재강화를 해버리는 것처럼 도박을 하게 되면 대출이라는 녀석이 반기고 있고 이자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둘에 의지하게 돼요. 그리고 이 둘은 아주 상습적으로 저에게 가스라이팅을 하더라고요. 그만둔다고? 이제 와서? 늦었어. 계속해. 포기하면 넌 여기서 끝나라는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계속 하더라고요. 현금 서비스와 카드론 대출을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유흥과 온라인 게임은 제 머릿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오로지 바카라만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하루하루가 초조하고 딸 수 있을까? 와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잠도 못 자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전보다 일도 더 집중을 못하게 되었고 제 자신도 극도로 예민해졌어요. 사장님들이 좀만 뭐라 해도 버럭버럭 반박 소리를 질렀던 것으로 기억이 나네요. 심지어 제 가족들에게도 예민하게 굴었던 게 지금도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네요. 결국 어이없게 이러한 생활이 가족들에게 발각되고 말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이게 다행이지만요. 평일 어느 날 오후에 출근하기 전 샤워하고 있었어요. 아마 그 시기쯤엔 카드 연체가 조금씩 되기 시작했거든요. 추심전화? 카드사에서 그런 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필 그게 제가 샤워하고 있는 도중에 온 거예요. 전화벨이 울리다가 꺼지길래 부재중 전화로 찍혔겠구나 싶었는데 아버지께서 받아버린 겁니다. 예, 땡땡의 아버지입니다. 예? 아들아 이게 뭐냐? 직감했죠. 아, 지읒됐다. 마치 인민재판 받으러 가는 기분일까요? 가슴이 엄청 두근거리기 시작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희 가족은 비상소집이 걸렸고 저는 성인 오락실에 일하러 가야 하는데 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거실에서 형제들과 부모님들이 앉았고 신문 끝에 저는 결국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속으로는 아씨 어떡하지 막 이랬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감추지 않고 모든 것을 이야기하길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이 상황에서 모든 것을 실토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여태껏 말썽을 안 피웠던 사람일수록 더욱더 말하기가 무섭고 두렵습니다. 가족들에게 무슨 소리를 들을까? 어떤 시선을 받게 될까? 족보가 파이는 거 아닐까? 또는 갑작스럽게 가족들에게 말하기가 미안해지는 마음 때문일 수도 있겠죠. 저는 앞서 언급한 두려움과 중독된 생활을 놓치기 싫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방탕한 생활 속 제 마음구석에서 누가 이
이 생활 좀 멈춰줘라고 바랬던 것일지도 몰라요. 저는 가족들에게 왜 이런 생활을 했었는지 그 과정과 쾌락에 대한 감정,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던 도박과 근무 환경 등 심지어 친구들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와 제 형제들은 저를 나무랐습니다. 너가 감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불효 자식아, 당장 나가라. 실망이다. 이런 말들을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나 침묵을 일관하던 제 어머니는 그 끝에 제 사정과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침묵 속에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관심을 주지는 못했구나. 라고 눈물을 조금 훔치시더군요. 정말 울컥했습니다. 그때 자각이 딱 되더라고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 라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어머니는 가족들에게 아들 좀 도와줍시다 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지만 가족들은 만류했습니다. 이렇게 가족끼리 썰전이 오고 갔지만 결과는 1000만 원 정도 저를 도와주기로 했었고 이 이상은 도와주지 않기로 나왔습니다. 너도 성인이고 너가 만회하는 것도 있어야 한다. 너가 그걸 상환하는 과정 속에서 아픔과 고통을 직접 겪어보고 후회하며 성장해라 라고 아버지가 말씀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저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인 만큼 제가 거기서 뭔 말을 더 하겠나요? 그리고 그때 당시 내심은 제 사정을 다 도와주길 바랬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딱 되네요. 가족들과의 회담이 끝난 후 제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앞으로의 인생이 더 하드코어해질 것을 생각하니 방금 자각했던 것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다시 또 혼란이 찾아오더라고요. 핸드폰을 보니 성인오락실 사장님의 전화가 수십 통이 날라왔더라고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 나는 틀렸는데 범죄자로 살아볼까? 아니다, 그냥 뒤질까? 아니다, 이제 새 삶을 살자. 이 수많은 생각과 고민들이 교차하니까 방 안에서 정신병자처럼 소리를 질렀다가 웃었다가 그랬던 것 같네요. 참 안심하지 않나요?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많을 텐데 복에 겨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며칠 안 돼서요, 저는 이 환경을 벗어나야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 환경이라는 것은 제 주변 친구들일 수도 있고 가족이라는 이 바운더리 안에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환경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굳히게 됐어요. 어머니가 준 1000만 원으로 현금을 유지한 채 서울 상경을 하게 됩니다. 처음 보는 서울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시골지와 도시지 이야기를 아시나요? 그 시골지가 된 기분이었어요. 한강을 지나갈 때 넉넉히 바라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낭만은 잠시 하차 후 고민에 빠졌습니다. 잘 곳이 필요했으니까요. 친구들이나 친척분들에게 왔다고 신세 좀 져볼까 생각했었지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탁을 하기엔 염치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고시원을 선택했어요. 거기에는 밥과 김치, 라면 등이 공짜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해자인 곳이죠. 한 6군데 정도 돌았던 것 같아요. 여차저차 고시원에 들어가서 바로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창문이 없는 곳이었어요. 답답해요. 깜빵 같기도 하고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좁아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고시원은 무슨 모든 소리들이 다 들려요. 슬리퍼 끄는 소리, 문 여는 소리, 심지어 뭐 어디 긁고 있는 소리. 내가 이렇게 청력이 좋았었나라는 착각도 들고 냉난방도 공용인 것도 단점이었어요. 앞서 언급한 것보다 더 치명적인 단점이 2개가 더 있었어요. 다 버틸 수 있었지만 안 그래도 벌레를 제가 좀 무서워하거든요. 가끔 튀어나오는 바퀴벌레와 그리고 소음이었습니다. 그 소음은 같은 층에 어떤 아저씨 한 분이 계셨었는데 술을 좀 자주 드시는지 시끄러웠어요. 술 취하셔가지고 통화하는 소리랑 혼잣말 소리가 좀 그랬었거든요. 아, 이래서 돈을 더 들여서 원룸이나 집을 구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걸 목표로 뒀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집다운 집에서 살아야 하겠다는 것을. 여러분, 안락한 집에서 생활한다는 것이야말로 정말 최고의 감사함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시원에 들어와서 바로 인력사무소 위치와 주말 알바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평일날이 딱 됐을 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인력사무소로 달려갔었어요. 건설업 기초안전교육적을 딴 적이 있었고 노가다도 친구 따라 몇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아니까 잽싸게 인력사무소에 먼저 갔었죠. 이게 행운이었는지 아니면 제 눈빛과 말투가 마음에 들었는지 운이 좋게도 곤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인력사무소장이 너 곤방 해봤어? 체격이 약간 왜소해 보이는데 괜찮겠냐? 네, 주세요 해서 곤방을 받았는데 뒤늦게 온 사람들의 저 새끼 뭐지? 뭐야 얘가 곤방을 받아? 라는 반응도 있었죠. 곤방은 건축 자재라고 볼 수 있는 시멘트나 흙, 벽돌 등을 순수히 사람의 힘으로 계단을 이용하여 나르는 것을 가리키는 건데 이게 드는 요령을 모른다든지 체력이 약하면 버티기가 어려운 곳이지만 장점 하나가 이 모든 걸 커버치고도 남는 게 곤방이에요. 바로 야리길이라고 이 할당량만 끝내면 바로 퇴근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보통 4-5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벽돌을 좀 나르는 거였는데 1층에서 3층까지 날랐어요. 처음에 진짜 힘들었는데 하는 구석이 귀엽고 좀 마음에 들었는지 꿀들끼리 밥 먹다가 그 오야지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제 사투리를 보고는 같은 본토 출신이네. 일 열심히 하네. 눈빛도 마음에 들고. 여기 식구 한 명이 곧 가게 차린다고 그만둘 예정인데 식구로 들어오는 건 어떠냐? 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은 진짜 더 어렵지만 그때도 곤방 식구 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결국 곤방 그룹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야리끼리 때문에 저녁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곤방 일과 편의점 등을 해서 월 카드 대금을 연체하지 않고 최대한 갚아가며 어쩔 수 없는 건 리볼빙을 이용하여 진짜 쉬는 날과 소비를 없다시피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몸은 작살이 났더라도 그래도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금연과 금주, 단독까지 해야 했었는데요. 쉽지가 않았죠. 정신이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다시 했다간 어머니 얼굴에도 먹칠하는 것이기도 하고 집에서 너무 패기롭게 뛰쳐나왔고 돌아가는 그 모양새도 너무 웃겨서 정말 참았지만 힘들었어요. 이게 혼자 있으니까 계속 머릿속에 아른거리는 거예요. 일할 때는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되지만 집에 오면 이 밤이라는 분위기와 고독이 더해져서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돈을 아끼기 위해서 요금을 1GB 아래 요금제로 바꾸고 거의 전화 문자만 하도록 했었습니다. 딱 이거였죠. 내겐 유튜브, 카카오톡, SNS 다 필요 없다라는 마인드. 그렇게 생활을 지내다가 고시원을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그 아저씨 있잖아요. 이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가지고 항의하고 감정 싸움까지 하고 말다툼까지 정말 심하게 했었어요.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총무님도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홧김에 처음에 와서 연락했던 친구에게 모든 사정을 이야기하고 같이 집에서 지내면 안 될까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친구는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확실히 고시원과는 다르게 이 아늑함과 고요함은 일로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게다가 벌레도 없으니 너무 좋았죠. 친구와 월세 관리비를 반반 하는 식으로 지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아무리 반을 내더라도 고시원에 비해서 지출 금액이 좀 커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엔 카드 대금도 있었고 관리비와 식비 그리고 월세까지 하면은 고시원에 생활하는 것보다 고정 지출이 좀 더 는 거죠. 결국은 인생 난이도가 살짝 더 올라가는 순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거기에 또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공사일 자체가 들쑥날쑥 별로 없는 편이에요. 가끔씩 화물 파업이 발생하면 비례해서 일감이 더 없어지는 편이죠. 곤방일이 없을 때는 하루만 하는 아르바이트 있잖아요. 그 당일치기도 병행했었네요. 발레 파킹 용병으로도 뛰고 주차 안내 알바, 코스 요리 서빙, 창고 정리, 학교 급식 설거지 등 확실히 지방과 달리 서울은 별의별 일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여기에 야간 PC방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솔직히 대리운전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수동을 못해서요. 이렇게 엔잡러를 뛰면서 한동안은 진짜 잠 2-3시간만 자고 지냈었어요. 진짜 이렇게 살아보니 너무 허무해가지고 한강을 지나갈 때마다 그냥 잠자면 참 편할 것 같다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네요. 아무튼 카드 연체가 되지 않게 친구와 조율하며 돈을 갚아 나가고 있었어요. 2년 반 정도만 하면 완납할 것 같아 보였는데 참 이벤트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곤방일을 하다가 다리와 허리를 다쳐서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이때 딱 느꼈죠. 지읒됐다. 이제 일 못할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공방 패밀리 오야지님도 전화가 와서 너도 더 이상 이 일을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번에 다쳤는데 했다가는 몸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어.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라며 조금 넉넉하게 또 돈을 주셨고 산지 처리를 받을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셨네요. 아무튼 입원으로 인해 일자리들이 전부 다 초기화되었습니다. 그만둘 수밖에 없었죠. 잘 안 빌리려고 했지만 같이 사는 친구에게도 조금 빌리고 이 자리를 빌어 얘기하자면 미안하고 친구야 정말 고맙다.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편히 쉴 수가 없었어요. 일자리를 바로 구해야 했었거든요. 진짜로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봤었습니다. 당근, 구인구직 플랫폼, 아르바이트 플랫폼, 서울시청, 구청 그리고 동거하는 친구에게 부탁하여 지명 광고도 있으면 가져와 달라고 했습니다. 진짜 면밀히 아주 샅샅이 다 뒤졌습니다. 그러던 중 게스트하우스를 발견했는데요. 업무가 게스트하우스 관리, 에어비앤비, 업무 운전 보조로 되어 있었고 급여는 협의로 되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참 독특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코시국이었는데 게스트하우스에서 사람을 뽑는다는 게 좀 웃기기도 하지만 아무튼 뭔가에 이끌렸는지 지원하려고 다짜고짜 바로 전화했죠. 어떤 아주머님이 받길래 뭔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게스트하우스 주인장님이었어요. 퇴원하고 며칠 있다가 바로 면접을 봤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바닥에서 오랫동안 숙박 사업을 해오셨던 분이었습니다. 업무는 공고에 나왔던 내용을 부탁하셨고 저도 제 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급여는 두둑히 준다고 했었습니다. 근무 시간은 한 8시간 정도 했었지만 추가적으로 도와줘야 하는 게 많았습니다. 공장으로 치자면 잔업이죠. 에어비앤비 관리, 폰뱅킹, 문서 작업, 운전, 보수, 청소 등 할 게 많았어요. 바쁘게 지냈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비서나 집사나 다름없었어요. 그리고 일에 익숙해지면서 일자리를 하나 더 구했죠. 바로 야간 편의점 일을 구했어요. 야간 편의점 알바와 게스트하우스 이렇게 두 탕으로
코로나 시국을 함께 보냈었던 것 같네요. 그런데 한동안 그렇게 지내다가 이번엔 동거하던 친구가 여자친구랑 결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말인즉슨 집을 알아봐야 한다는 상황이었던 거죠. 제가 신세졌던 친구 집은 이전에도 친구의 여자친구는 종종 놀러 왔었고 사귄 지도 오래되었으니 언젠가는 결혼할 거라 생각했는데 같이 지내고 몇 개월 후에 결혼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여친 아버님 정년에 맞춰 결혼식이 당겨졌다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제가 집을 구할 수 있게 미리 알려줬다는 거예요. 저는 제 친구가 정말 부러웠습니다. 결혼을 한다는 건 인생의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든든한 동반자, 참 부러웠습니다. 제 친구는 공고 졸업 후 1년 재수하고 대학 입학 후에 열심히 스펙 쌓아서 대기업 개발자로 들어갔거든요. 여자친구분은 동호회에서 만났다고 하네요. 아무튼 난생 처음으로 제가 살집을 구해야 했는데 짬이 날 때마다 핸드폰을 보며 매물들을 찾아봤습니다. 아울러 집 계약하는 법, 대출, 부동산, 직거래 등등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보게 되었고요. 제가 깐깐하고 신중하게 알아봤던 이유는 돈의 쓰임과 흐름이 명확하고 정확해야만 훗날 관리하기 용이하고 앞으로의 서울 생활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경험을 통해 느꼈기 때문입니다. 작아도 온전히 내 몸이 편하게 쉴 곳, 누구 눈치 안 보며 먹고 마시고 잘 수 있는 곳,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매달 나가는 기본 생활비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세 가지를 목적으로 집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집 구하기 첫 번째 스텝은 저 같은 빚쟁이는 집 계약을 어떻게 할 거냐를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전세는 도저히 엄두가 안 났어요. 지방과 서울 차이 솔직히 진짜 미친 것 같습니다. 서울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 보니 집값이 치솟는 것 같은데 서울 쪽 전세는 지방에 있는 집 2채 정도는 매매로 살 수 있을 가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월세로 들어갈까 했는데 카카오 정년 전월세 대출 여부를 보고 결정을 하기로 했어요. 바로 전세가 아니고 반전세로 들어가는 방법을 쓴 것이죠. 반전세도 이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더라고요. 대출 조건도 괜찮았고요. 이 상품은 보증금이 500만 원 이상이면 최대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니까요. 저는 연체된 기록도 없고 그때 당시 대출 받은 것도 없으니 가능했었죠. 전세보다 적은 보증금과 매달 나가는 월세를 줄일 수 있으니까요. 참고로 저처럼 반전세로 계약하신다면 반드시 월세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안 그랬다가 확정일자 또는 신고필증을 못 받아요. 그리고 등기, 융자가 있는지 무조건 확인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은 입주하려는 집 대출 확정 및 심사를 받아야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관가하는 것이 잔금일 최소 15일 전에 대출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대출 신청을 하시고 요구하는 서류들을 제출하고 기다리면 대출 실행이 됩니다. 게다가 저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서류 제출이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머지 사항들 입력 후 약정 완료하면 끝나거든요. 정말 대출 승인이 안 날까봐 노심초사했었어요. 참 어머니가 준 1,000만 원은 이때 계약금과 부족한 보증금에 썼답니다.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생각나네요. 비상금은 항상 둬야 한다고. 그렇게 친구 집에 있다가 지금의 현재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제대로 된 독립이었죠. 독립을 한 뒤 집이 주는 아늑함은 정말 좋았어요. 고시원의 소음도 룸메의 잔소리도 없이 온전히 제 세상이었거든요. 이것도 잠시 몇 달 뒤부터는 삶이 녹록지가 않았어요. 혼자 살다 보니 생활비도 더 나가고 기존 도박게임 빚을 더해 관리비, 식비, 대출 이자까지 매달 갚아 나가야 할 돈이 너무 많았어요. 기존의 이자도 연말쯤 되었을 때 처음 대출 실행했을 때보다 더 많이 나가게 되었고 몸도 많이 상해 있었어요. 서울 올라와서 쉬지 않고 일했거든요. 눈에는 다크서클이 끼어있고 살도 많이 빠졌었고요. 채무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육체적 부담을 줄이고 싶었어요. 처음에 호기로웠던 마음과 다르게 현실은 지치고 힘들고 두려웠습니다. 이만큼 했으니 부모님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까, 그러자니 부모님에게 미안하고 몸은 이렇게 힘든데 더 벌어야 하나 고민은 고민대로 되고 이대로 가다가는 저축도 못할 것 같았고 결혼도 못할 것 같고 몸은 몸대로 망가질 것 같고 서울 생활은 이대로 끝나는 건가 싶었죠. 요즘은 M생에서 벗어나 현생을 살아가는 중입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